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아마 서머라이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이십니다. 남윤영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동안 쭉 보건복지부에 계시면서 여러 분야를 맡고 계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으로도 계셨고요. 또 미국 보건복지부의 약물중독 정신건강 서비스청 국제펠로우로 2년간 방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그동안에 제가 1년 이상 지속됐던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문제로 인한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남윤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지금 1년이 넘게 이제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주소가 어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내 사례와 또 외국의 자료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을 때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저하될 것이다. 또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논문들도 보시면은 사회, 경제,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고 또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공포나 불안, 또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다만 이 코로나가 작년 가을쯤 종식되면은 아니면 곧 종식이 되면은 우리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예전과 같이 행복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2020년도 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기분장애 같은 경우 전년 2016년 대비 약 한 30% 정도 증가를 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한 7%에 비하면 상당히 좀 높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보통 우울증 하면은 저희가 40대, 50대 여성에서 높다라고 했었는데 20대 여성에서 이제 갑자기 좀 증가를 해서 좀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국민건강 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우울증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약 한 4%에서 작년에는 22%로 증가를 했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4.7%여서 약 한 14%로 한 3배 이상 증가를 좀 했습니다. 다행히 자살자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지난 2020년에 약 한 13,000명 정도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를 해서 우리가 잘 막은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어떤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자살 사망률을 월별로 2020년 거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 10월 달에 7월부터 10월까지 이 여성의 자살률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월 달에는 평소 평균보다 거의 70%가 증가를 했고요. 또 2020년에 지난 11년 동안 일본의 자살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가 반전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또 성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남자는 10월, 11월 달에 증가를 했고 여자들은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이 당시에 또 이 상당히 유명한 일본 여배우가 사망을 하면서
혹시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여성에서 특별히 30대와 또 30대부터 50대 사이에 여성들이 일관적으로 증가된 것은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남성들의 일자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었었고 또 이 당시에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취약했고 자살 사고의 경험을 호소하는 비율도 증가가 되어 있어서 어떤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불안정성 상태에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촉발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연관성을 우리가 확인은 현재 수준으로는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일본에서는 있었고 여성들에서 무엇인가 촉발하는 매개물이 있었을 때 사건이 있었을 때 자살이라든지 다른 재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희망처럼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정신건강 수준이 상황이 악화가 되었었는데 반대로 또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정신건강 수준도 곧 안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종식 후에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10년, 20년 길게 보면은 4, 50년 동안 정신 건강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줄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도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예시를 들었던 이 100년 전의 독감 대유행, 세계적인 대유행 사건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리뷰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의 미국 인구 센서스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독감 대유행기 동안의 태아 코호트에서 다른 연도에 출생한 코호트에 비해서 학력도 저하되어 있고 또 신체장애의 비율도 높고 소득도 낮고 또 트랜스퍼 페이먼트라고 해서 이전 지출 어떤 공적 자금에 의한 이런 부양 같은 비중도 높다. 그래서 결국 독감의 영향이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좀 신중하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새 이제 롱 코비드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신경생물학적으로 직접 정서와 행동 증상에 영향을 주어서 계속해서 증상을 나타내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정신과 질환이 다른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 또 뭐 심지어 골절 등등의 코호트와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한 5.8% 정도로 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이 불안장애 같은 경우 불안장애는 약 한 4.7% 정도로 상당히 좀 증가되어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치매도 유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나 또 재발을 한 분들 또 처음 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분들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 18.1%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적, 구조적 변화에 의한 영향인지는 현재 우리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우리 실생활에 우리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정신질환자들은 이게 코로나에 걸릴 위험들이 높습니다. 약 이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한 1.65배 정도로 위험이 상당히 좀 증가되어 있는데, 이 연구마다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적인 특징이라든지 또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동들을 갖고 있고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코로나의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결국 이분들이 이 원래부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데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앞서 소개한 롱 코비드라는 현상에 더 쉽게 노출되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정신 건강의 부담으로 또 하나 작용하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감염성이 높은 이 중증 정신질환자나 발달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증상들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언론에서도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보도들을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전체 약 한 114개의 정신재활 시설 중에 운영을 한 것은 10%가 안 됩니다. 또 이 생활시설, 입소시설을 보았을 때는 230개 중에 거의 1개나 2개만 운영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소규모로 이용하고 상당히 제한된 숫자의 환자들만 이용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 접근성이 강제적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발을 하고 또 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전과 후에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전에 비해서 외부 활동이나 의사소통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다 낮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서비스 접근성 제한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거의 80%에서 100% 가까운 사회복지시설들이 휴관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집에서 환자들을, 발달장애인들을 부양을 하고 또 원격 수업을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아이들이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사회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그 다음 조사를 보시면은 약 한 40% 이상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달라, 강화해달라는 그런 니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단지 물리적으로 폐쇄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연구된 바는 없고 단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는 현재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단지 유추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걱정을 하는 거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이 성장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자극,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지지적인 가족 환경이나 좋은 또래 관계, 또 양질의 교육 체계를 통해서 발달과 성장이 탄탄해지는데 또 그러면서 건강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떤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좀 박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달과 성장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모와 자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재택근무를 부모님들이 하면서 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 집에서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학교를 안 가니까 양육도 해야 되는 부담이 증가하게 됐고
또 경제적으로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 어떤 외출이나 사회 활동들이 다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이제 자녀들한테 표출이 될 위험들이 높아졌죠. 실제 2009년도에 H1N1 팬데믹이 있었을 때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의 질도 저하가 되어 있었고 또 불안이나 청결 상태의 아이들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심지어 이 자신의 미래와 이 노년기에 대한 불안도 호소하고 가정 내 사고나 폭력의 위험성도 많았었습니다. 또 정신질환의 빈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가 폐쇄되면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면 패턴이나 일상생활에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 또 부모가 적절하게 케어를 못하면 다른 어른들이 그 좋은 자극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른이 부재하다는 이런 상황들도 아이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임신을 한 산모들이 이제 불안하고 산후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아동기 뇌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행동장애 위험과 관련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러면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얼굴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음으로써 이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이나 또 의사소통 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섀도우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팬데믹 이면에 어두운 그 또 다른 대유행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 학대가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늘었고 또 가족 내에서의 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의 빈도가 높아져서 유엔과 또 유니세프에서 이 가정 폭력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각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조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밝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문제는 결국 자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기분 장애라든지 충동 조절 장애 또 다양한 중독 등 행동의 문제에 상당한 고위험군으로 자라는 환경인 것은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서 이 부분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 10월 달에 영국 NHS에서 이제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은요. 전체 조사 대상이 약 한 9,100만 명 중에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한 2,400만 명, 4분의 1 정도가 새로 정신과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조사가 되었고 그 중에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비율이 약 한 900만 명 정도, 약 한 20% 넘게가 새로운 정신보건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도 3천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약 한 17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정신보건 서비스의 수요자인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신보건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 것인가가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트위터에 작년에 올라왔던 그림인데 네 번째 웨이브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올라가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끝나고 바이러스 상황은 끝난다 하더라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요. 그 기전들은 다양한 경로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롱코비드 이한 현상도 있겠고 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섀도우 팬데믹과 같은
어떤 위험 요인들이 계속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서비스 욕구는 증가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불일치해서 생기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파이프라인을 증가해서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질환과 또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사람이 안 되면 기계를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AI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이런 원격 서비스 인프라들을 개발을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타겟을 저희가 성인에만 너무 맞추지 말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좀 맞추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의 파트너십과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이런 자원과 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윤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